안녕하세요. 깡통걸입니다. 요즘 전 세계가 조선업에서 대형 사고를 치고 있는 와중에 한국만 비교되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영국 언론은 이런 기사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10월 영국 해군 항공모함 프린스 오브 웨일스가 사고를 당해 2021년까지는 작전 활동을 수행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사고 내용이 황당했습니다. 이 항공모함은 포츠머스 기지에 정박 중이었는데 기관실에 바닷물이 유입되는 사고가 난 겁니다. 당시 승무원은 기관실이 1m 이상 바닷물에 침수됐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영국 해군은 피해 사실을 숨겼습니다. 이 때문에 영국 언론이 이 소식을 보도하기 전까지 영국 국민들은 이를 모르고 있었죠. 영국 언론은 보도에서 사고 당시 배관이 파열되면서 바닷물이 기관실로 쏟아져 들어왔고 기관실이 24시간 이상 침수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결국 영국 해군은 기관실의 바닷물을 전부 빼내고 프린스 오브 웨일스의 작전 활동을 중지할 수밖에 없었죠. 삼성 핸드폰도 물에 침수되면 어떻게 드라이기로 말려 살릴 수 있지만 바닷물에 빠지면 그냥 사망 아닙니까? 더군다나 영국 항공모함은 삼성이 만든 게 아니니 더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프린스 오브 웨일스 관련 사고가 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5월에도 승무원 생활시설 천장에서 물이 콸콸콸 쏟아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일본 함인 퀸 엘리자베스호도 작년에 바닷물이 유입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고압 해수관 파열이 원인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퀸 엘리자베스급 항공모함의 배관이 애초에 설계부터 잘못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의 나라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항공모함이 바닷물에 침수되다니 말이 되냐? 항공모함은 두꺼울 텐데 어떻게 바닷물이 뚫고 들어오냐? 영국이 어쩌다 저렇게 됐냐? 혹시 일본산 철강을 쓰나? 등 안타깝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다른 네티즌들은 이래서 조선업은 한국이 최고다. 영국도 대우조선해양한테 건조 맡겼어야지 등 댓글을 남겼습니다. 전투함 국산화율이 90%가 넘는 국가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2020년 12월 기준 대한민국 해군의 전투함으로는 잠수함, 구축함, 호위함, 초계함, 상륙함이 있습니다. 200척에 달하는 전투함 중 극히 소수를 빼고는 모두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한진중공업, STX조선 등 우리나라 조선소에서 생산된 국산 전투함입니다. 다수 네티즌들은 이번 영국 해군 군수 지원함은 아무래도 한국에 맡기는 게 낫겠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조선 기업들은 컨테이너선을 만들 때조차도 결함을 끝까지 잡아냅니다. 시공 후 1차 테스트로 고압 에어를 주입해 누수될 만한 곳을 찾고 2차로 또 고압의 물을 주입해 미세한 누수도 끝까지 잡아내는 겁니다. 더군다나 군함, 특히 잠수함과 항공모함을 생산하는 경우라면 더 철저히 검사하는 게 맞습니다. 이번 사고로 프린스 오브 웨일스는 수리 비용이 수백만 달러에 이르고 수리 기간도 최소 6개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 항공모함은 내년 미국에 파견돼 훈련에 참여할 예정이었습니다. 당연히 이 스케줄도 취소될 수밖에 없었죠. 조선 강국 입장에서 이해할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한 곳이 또 있습니다.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산 배가 이전에도 두동강난 사고가 여러 번 발생했는데 12월에 또 따끈따끈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일본산 컨테이너선이 또 바다 한가운데서 대형 사고를 친 겁니다. 12월 5일 하와이 언론 매체는 일본 국적 컨테이너선인 원 에이퍼스호가 하와이 해안을 지나던 중 배에 실린 컨테이너가 대거 떨어져 바다에 빠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배는 중국에서 캘리포니아까지 화물을 운반하던 중이었습니다. 하와이 북서쪽을 항해하던 도중 강풍과 큰 파도를 만났고 이 때문에 선박에 차곡차곡 실려있던 컨테이너가 와장창 무너지게 됐습니다. 1816개에 달하는 컨테이너가 떨어지게 됐죠. 멀쩡한 선박이 단순히 악천후 때문에 이 지경이 됐다고 보기엔 힘듭니다. 선체 하부 지지층이 중앙부터 왼쪽 끝까지 함몰됐고 컨테이너들이 그 아래로 빠진 걸 보면 단순히 컨테이너를 잘못 쌓아 사고가 난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조선 강국의 네티즌들은 처음부터 배가 부실하게 설계됐거나 강도가 부족했는데 악천후까지 만나 화물의 하중을 못 견딘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더 골 때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컨테이너 숫자만 해도 엄청난데 이 중 64개에 달하는 컨테이너 안에 위험 물품이 들어있었다는 점입니다. 이 위험 물품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해상 운송 용어에서 위험 물질의 범위는 넓습니다. 바닷물을
오염시킬 가능성이 있다 싶으면 무조건 위험물질에 포함되는 거죠. 과일 주스 농축액도 위험물질에 포함됩니다. 8월 4일 레바논 베이루트 폭발 투타의 원인인 비료와 폭죽의 휘발성 혼합물 역시 위험물질입니다. 선박회사 측은 컨테이너 안 위험물질이 정확히 뭔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하와이 해경은 경계태세를 강화했습니다. 호놀룰루 해안경비대 라이언 피셔 대변인은 일본 컨테이너선이 해상에서 어느 범위까지 피해를 줄지 정확히 알 수 없다며 현재 알고 있는 정보는 이 선박이 중국에서 캘리포니아를 향해 항해 중이었다는 것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며칠 후 일본 매체는 이 64개 컨테이너 안에 폭발물과 액체전지가 들어있다는 보도를 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일본은 하와이에도 제대로 민폐를 끼친 거죠. 그리고 이 선박은 일본으로 돌아가 조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네티즌들은 또 선원 중에 한국인이 있나 없나 눈에 불을 켜고 찾아서 한국인이 나오면 한국 탓이라고 뒤집어 씌우는 것 아니냐고 비아냥댔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 방사능 폐기물 일부러 빠뜨리려고 사고 낸 것 아니냐, 일부러 저런 것 같은데 등 여러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전에도 일본 배가 바다에서 두동강 난 사건이 2번이나 있었습니다. 지난 2013년 6월 일본 미쓰이 상선 컨테이너선인 콤프트호가 인도양에서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컨테이너 화물을 잔뜩 싣고 가던 선박이 태풍을 만나 균열이 생겼고 결국 배가 반토막이 나게 됐죠. 그리고 7년이 지난 2020년 천국의 섬이라고 불리는 모리셔스에서 일본 배가 또 두동강 났습니다. 어이없게도 이 배는 와이파이 신호를 잡기 위해 육지로 무리하게 접근했다가 좌초하게 됐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천국의 섬이라고 불리던 모리셔스가 기름으로 뒤덮여 자연 파괴뿐만 아니라 모리셔스 경제에도 큰 타격을 주게 됐습니다. 1,000톤의 원유가 새 나오자 모리셔스는 환경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전 세계 환경 전문가들은 피해 복원에 수십 년이 걸릴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전 세계 2위 민폐국 등극이죠. 1위는 어딘지 다들 아시죠? 일본이 컨테이너선 만들었다 하면 무조건 두동강 아니면 와르르입니다. 요즘 한국은 조선강국 1위 자리를 다시 탈환했습니다. 12월 8일 이런 소식이 보도됐습니다. 한국 조선업계가 11월 한 달간 전 세계 선박 발주량 164만 CGT 중 60% 이상을 수주하며 중국을 크게 제치고 1위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 밑으로 2위 중국 37%, 3위 베트남 3% 순이었습니다. 일본은 어디에도 없었죠. 한국은 작년에도 조선업에서 세계 점유율 42%로 1위를 기록했습니다. 지금은 기술력이 들통나긴 했지만 작년 기준으로 중국이 33%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2015년만 해도 한중일 3국이 30%대 점유율을 이루면서 고만고만했는데 한국과 중국이 급부상한 겁니다. 9월 8일에는 한국 조선업계가 중국을 제치고 2개월 연속 수주 1위를 달성했다는 기사가 보도됐습니다. 영국의 조선해운산업 분석기관인 클락슨 리서치는 8월 전 세계 선박 발주량 86만 CGT 중 한국이 73%에 이르는 63만 CGT를 수주했다고 밝혔습니다. 2위는 중국이었는데 중국이 수주한 물량은 21만 CGT였습니다. 1위와 2위의 차이가 엄청난 겁니다. 중국 정부는 그동안 엄청난 지원금을 쏟아부으며 조선업에서도 저가 공세를 펼쳤습니다. 중국 조선소들은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고 한국보다 25% 저렴한 가격으로 선박을 수주했습니다. 그런데 가격으로만 밀어붙이던 중국산 선박에서 꾸준히 근본적인 기술력 부족과 부품 결함 문제가 발생하면서 한국의 독보적인 기술력이 저절로 홍보당하게 됐습니다. 2010년 이후 중국에서 수주한 조선소는 247곳이었습니다. 이 247곳 중 190개 업체가 2018년 이후 수주를 단 한 번도 성사하지 못했습니다. 중국산 선박에서 결함이 발생하면서 엔진이 통째로 꺼지기도 하고 2018년에는 호주 인근 바다 한가운데서 중국산 LNG 운반선이 고장나 멈춰선 적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배의 결함은 총체적 난국이어서 결국 수리도 포기하고 폐선 처리됐습니다. 반면 한국은 넘사벽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프랑스 선사에서 2017년 수주한 LNG 추진 컨테이너선 납기를 계속 미루고 있는 와중에 같은 배를 7개월 늦게 수주한 현대 3호중공업은 2020년 8월 LNG선 건조를 완료했습니다. 바다에 띄어 시운전을 마쳤고 9월 15일 선주에게 인도했죠. 중국은 1년 가까이 수주가 지연되자 중국의 다른 조선사에게 넘겨 문제를 해결하라고 했으나 다른 조선사들의 기술력으로도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한국 조선업체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우리 조선업체들이 경쟁사의 부탁을 들어줄 리 없었죠. 최근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은 4,900억 원 규모의 미얀마 해양 플랜트 수주에 성공했습니다. 2013년 한국조선해양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미얀마 가스전 1단계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현재 미얀마에서 가동 중인 가스 생산 플랫폼을 제작하고 인도한 업체가 바로 한국조선해양입니다. 한국조선해양 측은 발주
독주처와 신뢰를 쌓은 덕분에 이번 수주에도 성공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주변 민폐국 2개가 하와이, 모리셔스, 호주까지 활동 범위를 넓혀가며 난리인 와중에 한국은 이번 미얀마 가스전 프로젝트도 거의 독점하게 됐습니다. 당분간 조선 강국의 독주 체제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난주 28일 일본에서는 최장수 지도자의 사퇴라는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아베 총리는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적으로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갑자기 물러나게 된 이유로 17세부터 가지고 있었던 지병인 궤양성 대장염의 악화를 들었습니다. 이 병은 증상이 악화되면 복통과 발열, 체중 감소 등을 일으키고 약으로 증상을 억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완치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로써 2012년 12월에 시작한 제2차 아베 내각은 7년 반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그동안 아베 총리는 최장수 총리의 기록을 모두 갈아치웠습니다. 총리의 사퇴로 일본 정치권은 요동치고 있습니다. 집권당인 자민당의 규칙에 따르면 총재가 임기 중 사퇴하면 원칙적으로 참의원과 중의원, 당원이 참여하는 투표로 새 총재를 선출합니다. 하지만 긴급한 경우 당 회의를 열지 않고 참의원과 중의원만 참여하는 양원총회로 후임자를 선출할 수 있습니다. 자민당 내에서는 양원총회로 새 총재를 선출하는 시나리오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 언론이 보도한 것입니다. 당원이 참여하지 않는 이유는 코로나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실제 이유는 바이러스가 아닙니다. 바로 아베 총리의 라이벌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의 선출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일반 당원이 참여할 경우 아베 총리의 정적이자 대중적 인기가 높은 이시바 시게루 간사장의 당선이 확실합니다. 자민당 측은 아베 총리를 중심으로 밀실회의를 했습니다. 이때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시바만큼은 절대 안 된다. 어느 나라나 정치는 참 악나라네요. 아베 총리는 원래 기시다 후미오 자민당 정조회장을 후임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기시다도 아닙니다. 일 정계에서 순식간에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인물은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입니다. 스가 장관은 아베의 입이라고 불리며 큰 신뢰를 얻어왔습니다. 특히 국민들에게도 상당한 신뢰를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한동안 아베 총리와의 불화설도 있었지만 현재는 총리 유력 주자입니다. 코로나 확산 상황에서 일본 당국은 관광 활성화 정책인 고투 트래블을 강행했습니다. 이 정책을 스가 장관이 주도했다는 사실이 최근 밝혀졌죠. 여행 장려와 관련해서 수많은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물론 국민들도 반발했죠. 하지만 결국은 시행했습니다. 거기서 아베 총리와 스가 장관의 관계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아베 총리가 스가 장관을 믿고 의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총리가 힘을 실어주었기 때문에 고투 트래블 캠페인을 강행할 수 있었습니다. 차기 총리의 임기는 아베 총리의 임기인 2011년 9월까지입니다. 지금부터 약 1년 정도 남아 있습니다. 스가 장관이 총리가 되면 한일 관계는 달라질까요? 지금까지 그가 해왔던 행적을 보면 별로 달라질 것 같지 않습니다. 지난 2013년 한중 양국이 안중근 의사 표지석 설치에 대해 논의를 했습니다. 당시 스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중근은 범죄자일 뿐이다. 네, 일본 극우의 성향과 동일하죠? 그는 아베 총리와 오랜 기간 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같은 길을 걷게 될 가능성은 높습니다. 한편 아베 총리의 건강 이상설은 지난 6월 말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일본의 유력 주간지는 아베 총리가 지난 7월 6일 오전 11시 고이케 도지사와 만난 직후 집무실에서 구토를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이 매체는 지난 27일 이런 기사를 내보냈죠. 아베 총리는 지병인 궤양성 대장염이 재발했고 게다가 상당히 악화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대장염이 아닐 거라는 추측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대장염이 아니라면 무엇일까요? 바로 암입니다. 일본의 또 다른 유력 주간지는 이런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아베 총리가 대장암과 췌장암 진단을 받았다. 그 근거로 총리의 아버지인 아베 신타로 전 외무상도 췌장암으로 사망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가족력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아베 총리의 가족과 관련한 놀라운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베 총리의 할아버지는 아베간 중의원입니다. 1942년 태평양 전쟁이 한창이던 당시 일본의 총리는 도조 히데키였습니다. 그는 전쟁광이었죠. 하지만 아베 간중의원은 전쟁을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는 반전평화론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아베 총리와는 너무나 다릅니다. 이후 그의 반전평화론은 아들인 아베 신타로에게 이어졌습니다. 아베 신타로는 아베 신조의 아버지입니다. 아베 신타로는 원래 마이니치 신문사 기자였다가 정치계에 입문했습니다. 그는 선배 기자의 소개로 기시 노부스케의 딸인 요코와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이후 장인인 기시 노부스케의 비서관으로 정치에 입문했죠. 하지만 장인과 정치색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는 평화와 반전을 원했습니다. 아베 신타로는 1991년 자민당 간사장에 선출되며 강력한 차기 총리 후보로 물망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 췌장암으로 돌연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아베 신타로는 자신이 비서관으로 정치에 입문시킨 둘째 아들 아베 신조가 자신의 뒤를 이어줄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베 총리는 아버지의 기대를 무참히 짓밟았죠. 아베 총리는 아버지가 아닌 할아버지 기시 노부스케의 뒤를 이었습니다. 아베 총리는 아버지와 관계가 썩 좋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피만큼은 어쩔 수 없네요. 췌장암은 생존율이 10%도 안 되는 상당히 위험한 암입니다. 물론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아베 총리가 쇼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후로 국가 원수의 건강은 극비사항인데 너무 쉽게 노출되었다는 겁니다. 호사카 유지 교수도 아베 총리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것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관련 보도를 내보내는 건 그만두겠다는 것을 미리 국민들에게 알리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겁니다. 쇼를 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언가를 덮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덮으려고 하는 걸까요? 네, 바로 스캔들 문제입니다. 아베 총리는 코로나 대응 실패와 스캔들로 인해 지지율이 폭락했습니다. 그중 한 가지는 지우겠다는 겁니다. 8월 25일부터 하나의 스캔들이 법원으로 갔습니다. 이 스캔들은 아베 총리가 연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일주일에 2번 공판이 열립니다. 원래 도쿄지검에서는 아베 총리의 사건을 무마시키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부로카와 검사장입니다. 그는 아베 정권의 모든 비리를 없애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덕분에 검찰총장으로 내정되어 있었죠. 하지만 올해 5월 내기 마작을 해서 사임했습니다. 후로카와 검사장이 사라지자 이제 아베 총리의 모든 스캔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일은 아베 총리의 지지율이 0에 수렴하는 것입니다. 총리는 지금이 삶의 적기라고 본 것입니다. 한편 일본의 주요 신문들은 지난 30일 더불어민주당의 새 대표 당선 소식을 비중 있게 다루었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가 선출된 것과 관련해 지일파가 여당을 이끌게 됐다고 일제히 보도했죠. 이는 앞으로의 관계 개선을 일본 측도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베 총리의 사퇴와 이낙연 대표의 당선, 앞으로 어떤 관계가 이어질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이 대표는 차기 유력한 대권주자입니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